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린 건 정말 반도체가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단순히 반도체가 꺾였다고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겁니다. 그럼 왜 실적 기대가 남아있는데 주가는 흔들릴까요? 왜 코스피가 촬영일 기준 4%대 급락하며 8,600포인트 선까지 밀렸다는 불안이 반도체 이름으로 번졌을까요? 현면에서 동기에서 결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작은 답부터 드리면 지금 흔들리는 건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 그럼 돈은 왜 갑자기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삼성전자 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저의 선물이 끝난 뒤 누가 삼고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시장을 밀어올린 배경에는 저유가, 약달러, 저금리라는 세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면 배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 가능성이 앞에서 불어옵니다. 같은 배인데 노젓는 사람의 팔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주식창은 숫자인데 그 숫자가 어느 날부터 체중계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투자자는 체중도 숨기고 계좌도 숨깁니다. 근데 시장은 둘 다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 압박은 어디서 먼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표면만 보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코스피가 크게 빠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4월과 5월에도 전쟁 종료 기대와 AI 메모리 기대가 겹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를 끌고 올라온 두 축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실적, 또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AI 캐펙스가 이어지고 HBM과 고부가 메모리 가격이 버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좋아지니 지수도 따라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수 주류 매체가 말하는 식의 많이 올랐으니 빠졌다는 설명도 얼핏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조중동식 자막만 받아 쓰는 시청자가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문장과 진짜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갈라질까요? 시장 상승의 첫 번째 엔진이 실적이었다면 두 번째 엔진은 돈의 가격이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동시에 자산 시장의 중력입니다. 뉴턴 선생님이 주식갭을 켜셨다면 사과보다 금리 알림을 먼저 보셨을 겁니다. 금리가 낮으면 미래의 돈이 크게 깎이지 않습니다. 성장주가 멀리 있는 이익을 앞당겨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미래 현금 흐름이 할인됩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1년에 2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5억 원이면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건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의 문제입니다. 소비가 줄고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과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신호로 먼저 나타날까요? 그 신호가 6월부터 변동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3저 환경에서는 시장이 실적을 넉넉하게 봐줄 수 있었습니다. 저유가는 기업 비용을 누르고 약달러는 위험자산 선호를 키우고 저금리는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과 중동 공급 불안이 유가를 밀어올리고 달러 강세가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붙으면 돈은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주도주는 강한데 돈은 빠져나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논리는 살아있는데 그 실적을 사줄 시장의 체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공기의 문제 아닐까요? 이 공기가 바뀌는 과정은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첫째,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둘째, 강달러가 이어지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로 표시된 자산을 들고 있는 외국인은 환차손을 걱정합니다. 셋째,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 신호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자는 미래 실적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표를 보더라도 3저의 눈으로 볼 때와 3고의 눈으로 볼 때 가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지우고 종목 차트만 보면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여기서 보수 주류 매체와 국민의힘 강경파가 좋아하는 해석이 끼어듭니다. 정권이 불안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참 편한 문장입니다. 전쟁도 지우고 육아도 지우고 달러도 지우고 금리도 지우면 남는 건 국내 정치 공격뿐입니다. 12.3비 상계엄 시도라는 내란의 기억을 만들고 제도 불안을 키운 쪽이 이제 와서 시장 안정에 해설자처럼 앉아있는 장면은 꽤 나직습니다. 불을 낸 사람이 소화기 사용법 강의하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해설을 그대로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치 구호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의 흐름은 누구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답은 외국인 자금입니다. 강달러가 되면 원화 자산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달러 원 환율이 540원대를 위협한다는 말이 나올수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이 걱정됩니다. 두 번째 답은 빚을 가진 경제 주체입니다.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답은 성장주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반도체 설비, 로봇과 피지컬 AI까지 모두 돈을 길게 써야 하는 사업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프로젝트의 계산서가 바뀝니다. 말은 AI 혁명인데 청구서는 은행 이자율로 날아옵니다. 이 간극을 시장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익을 보는 보조 배우들도 있습니다. 공포가 커지면 현금을 들고 기다린 쪽은 좋은 가격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은 환율과 금리 차이를 이용해 더 유리한 자리로 움직입니다. 보수 매체는 복잡한 국제 변수 대신 국내 정쟁 제목을 달아 클릭을 얻습니다. 검찰 카르파는 경제가 흔들릴수록 질서와 통제라는 익숙한 단어를 다시 꺼낼 명분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불안은 투자자에게는 손실 위험이지만 어떤 세력에게는 프레임을 갈아 끼울 기회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흔들림은 누구의 언어로 해석되고 있을까요?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일정표입니다. 6개월 말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7월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확인됩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숫자가 좋게 나와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숫자를 기대하고 주가가 먼저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실적이 좋으냐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실적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돈이 남아있느냐입니다. 실적 발표는 성적표지만 주가는 이미 예고편을 본 관객처럼 움직입니다. 박수는 칠 수 있어도 티켓 값을 더 낼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레버리지까지 얹은 계좌라면 이 차이가 하루 만에 체감됩니다.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화면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가짜로 편한 답이 생깁니다. 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4월부터 급하게 올랐으니 잠깐 식히는 장이구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작은 악재에도 흔들립니다.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었으니 지수가 빠질 때 반도체가 먼저 맞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보고서 톤이 이번엔 다르다로 바뀌고 밸류에이션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단기 피로감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청자는 이미 이해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 만큼 쉬어간다. 실적 발표 전 눈치 보기다. 6개월 말 마이크론과 7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된다. 깔끔하죠? 너무 깔끔한 설명은 가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접어두고 포장지만 펴놓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올려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단순 조정이면 싸게 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유동성 조건이 바뀌는 조정이면 비중, 현금, 레버리지, 시간표가 전부 달라집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실적 성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업만 보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사줄 돈이 어디로 가는지 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는 아직 달리고 있는데 도로의 경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경사도를 만든 힘은 금리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면 그 불안을 정치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금리 인상은 멋있게 칼을 뽑는 선택이 아니라 환율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등 떠밀려 꺼내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달러가 강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집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환율로 손해볼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럼 통화당국은 어떤 정보를 손해지고 판단합니까? 물가, 환율, 외국인 자금 흐름, 대출 연체, 그리고 기업들의 차환 부담입니다. 이 중 하나만 불편해도 어려운데 지금은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는 쪽이 경기를 살리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이탈을 막는 손상 통제일까요? 이 대목에서 체감이 확 옵니다. 여러분 계좌가 하루에 3% 4%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거창한 거시경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샀나 이거죠. 근데 틀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들고 있는 동안 시장의 중력이 바뀐 겁니다. 1억 대출의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1년에 2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5억이면 1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소비에서 빠지고 투자에서 빠지고 기업 매출에서 다시 빠집니다. 참 친절하죠. 금리는 계좌에도 오고 대출 문자에도 오고 카드값에도 옵니다. 세 방향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은 주식시장 안에서 어디를 먼저 누를까요? 첫 번째로 눌리는 곳은 미래를 길게 당겨 평가받던 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반도체 설비, 로봇, 피지컬 AI, 전선, 발전소, 냉각, 인프라까지 모두 장기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오늘 돈을 쓰고 몇 년 뒤 돈을 회수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그 몇 년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회수 기간이 길수록 계산서가 나빠집니다. 미국의 민간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맞추려면 발전과 송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돈을 빌리는 금리가 높아지면 프로젝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병목 이전에 전력과 인프라 병목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AI가 칩을 원해도 전기가 없으면 칩은 명상용 돌멩이가 됩니다. 그럼 메모리 가격 상승만 보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메커니즘은 반도체 안쪽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핵심 논리는 AI 메모리 가격입니다. 매출은 수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사이클은 수량이 늘어나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번 메모리 상승은 가격의 힘이 컸습니다. 가격이 몇 배 뛰면서 마진이 좋아졌고 이익률이 70%, 80%까지 거론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개선될 여지가 작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100인데 이익이 110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계가 마술쇼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익이 더 늘려면 가격이 더 오르거나 수량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2배, 3배 더 오르면 AI 캐펙스 전체의 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계속 같은 속도로 사줄까요? 여기에 LTA, 장기 공급 계약의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시장은 LTA가 있으니 실적이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2027년까지는 일정 부분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TA는 가격 급락을 막는 동시에 가격 급등의 속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원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폭등을 피하고 싶습니다. 둘 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여기서 다른 계산을 합니다. 안정성은 인정하지만 그 안정성에 몇 배의 밸류를 줄 것이냐를 따집니다. 과거에는 PER 6배, 7배 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12배를 줘야 하느냐는 논쟁이 나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붙는 순간 시장은 박수를 치면서도 지갑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일단 열린 질문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은 실적인가요? 아니면 유동성인가요? 이 틈을 파고드는 보조 배우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입니다. 무디스, 피치, SP가 국가나 기업의 등급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시장은 숫자보다 먼저 공포를 봅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처럼 환율이 흔들리고 주가 레벨이 약해진 곳은 등급 하향이 자금 이탈을 더 부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환을 해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등급이 낮아지면 기존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까지 오면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한국 코스닥, 중소형주, 부품주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신용 이벤트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 내 계좌에
거래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누가 일부러 흐리게 만들고 있을까요? 보수 주류 매체는 여기서 대개 편한 길을 택합니다. 유가, 달러, 금리, 전쟁, 후폭풍, 차환 비용, 신용평가사를 한 화면에 놓고 설명하면 시청자가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책임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제목은 간단해집니다. 정부 불안, 정책 실패, 시장 공포. 여러분은 그런 제목을 그대로 삼키는 시청자가 아니잖아요.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시도의 제도 충격을 만든 세력, 그 주변에서 침묵하거나 엄호했던 세력, 검찰 카르파의 사정 정치에 기대 전국을 흔든 세력이 이제 시장 불안을 정부 탓으로만 포장한다면 그건 해설이 아니라 세탁입니다. 딱 보면 이상이잖아요. 불안의 제조자가 불안 해설위원을 겸직하면 시청료는 누가 냅니까? 국민의힘 강경파에게도 동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복잡한 국제 변수를 국내 권력 투쟁으로 끌고 오기 쉽습니다. 민주당이 경제를 못한다. 이재명이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문장은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주한 조건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 가능성, 전쟁 후 공급 차질,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라는 구조적 제약입니다. 정책은 이 제약 안에서 움직입니다. 배가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장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구명조끼를 먼저 주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수 진영이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분배와 책임입니다. 삼고가 오면 고통은 균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현금이 많은 쪽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이 많은 쪽은 방어가 됩니다. 빚이 많은 가계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먼저 눌립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버틸 수 있어도 소부장 전체가 함께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쇼티지가 있는 MLCC, 기판 특정 장비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단순히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이름표만 붙인 기업은 자금이 빠질 때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종목명을 외우는 장이 아니라 누가 가격 결정권을 가졌고 누가 비용을 떠안는지 보는 장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반도체는 강하지만 돈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놓치면 하반기 전략이 뒤집힙니다. 반도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성장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떠나는 장에서 강한 종목도 변동성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전 상승장에서는 10을 팔고 더 아래에서 12, 13을 다시 사며 물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을 줄였으면 다시 10을 채우는 게 아니라 5 정도만 채워도 됩니다. 까치밥을 남겨야 합니다. 감나무 끝까지 털겠다고 올라갔다가 계좌가 먼저 떨어지면 곤란하니까요. 그렇다면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긴 싸움을 위한 체력일까요?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촬영일 기준 코스피가 4%대 급락하고 86, 100포인트 선까지 밀렸다는 불안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흔들린 건 정말 반도체가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이제 질문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종목의 강약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돈의 방향, 금리의 중력, 환율의 압박, 보수 주류 매체의 프레임, 12.3내란 세력의 책임 회피까지 묻는 질문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트 하나 보고 끝낼 일이 아니죠. 반도체가 흔들린 장면은 표면이고 그 아래에서는 삼저 시대의 종료와 삼고 시대의 비용 청구서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를 누가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지 다음 장면에서 더 뚜렷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과의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은 차트만 보고 움직인 개인 투자자입니다. 6개월 말 마이크론 실적, 7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면 계좌는 기대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 반등 구간에서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 현금 없이 전부 반도체에 실은 투자자, 레버리지까지 얹은 투자자는 하루 3%, 4% 변동에도 판단력이 먼저 흔들립니다. 문제는 손실률만이 아닙니다.
손실을 피하려고 급하게 팔고 다시 반등을 보고 따라붙고 그 과정에서 수량은 줄고 평단은 높아집니다. 삶고 환경에서 시장이 주는 벌은 계좌의 숫자보다 먼저 마음의 시간표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이 흔들림은 개인 계좌 안에서만 끝날까요? 두 번째 피해는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번집니다.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가도 1억 대출은 연 200만 원, 5억 대출은 연 1천만 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돈은 어디선가 빠져야 합니다. 외식, 교육, 자동차, 가전, 여행, 작은 투자, 자영업 매출에서 빠집니다. 기업은 더 비싼 이자로 차환해야 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조입니다. 7월과 8월에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조정을 본격화하면 약한 기업부터 자금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환율과 육아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 몇 주 뒤에는 카드값, 대출 연장, 코스닥 거래량, 소부장 주가로 내려옵니다. 보수 주류 매체가 이 연결을 잘라내고 정부 불안 네 글자만 반복할 때 여러분은 그 프레임 바깥을 봐야 합니다. 누가 구조를 지우고 누가 책임을 단순한 정치 공격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세 번째 결과는 정치 경제의 책임 전가입니다. 3저의 시기에는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고의 시기에는 비용을 누가 떠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고유가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강달러의 비용은 수입 물가와 환율 방어로 돌아옵니다. 고금리의 비용은 빚이 많은 가계와 투자 여력이 작은 기업이 먼저 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강경파, 검찰 카르파, 조중동 보수 매체가 이 복잡한 비용 구조를 지우고 이재명과 민주당만을 겨냥하는 순간 시장 해석은 분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도구가 됩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시도로제도 신뢰를 흔들었던 세력이 경제 불안을 해설하는 장면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불안의 그림자가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불안을 이용해 정치적 복귀의 길을 찾는다면 다음 충격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만약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반기 시장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버티는 얼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동성 이탈과 금리 중력이 주도주마저 흔드는 얼굴입니다. 반도체가 살아있어도 소부장 전체가 같이 오르지 못하고 피지컬 AI가 다음 테마로 떠올라도 전력망과 자금 조달 비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은 도망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장치가 됩니다. 까치밥을 남기는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건너기 위한 최소한의 체력입니다. 모든 열매를 지금 다 따려는 사람은 다음 계절에 남길 가지까지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자여야 하고 어떤 시민이어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반도체를 팔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삼고 시대의 비용을 누가 떠안고 누가 책임을 피하려 하는지 묻는 일 아닙니까? 이 질문에는 편한 답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현금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과제는 쉬워지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그 어려움을 만든 구조와 그 구조를 정쟁으로 왜곡하는 세력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수 주류 매체가 던지는 한 줄짜리 원인표를 받아 적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숫자 뒤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떠안고 누가 내란의 기억을 경제 불안 속에 묻으려 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시민입니다. 이 불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실적, 8월 신용평가, 육아와 환율, 그리고 정치 프레임의 전쟁이 한 화면 안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 주십시오.